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한 주 동안 참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살펴봤더니요. 글로벌 이슈가 참 많았더라고요. 하나씩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미국 하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서 좀 갈등이 심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열린 두 차례의 이 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 산업에서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제기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지도부는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서 공통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과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겪고 있다라는 우려들 속에서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4일에 열렸던 이 청문회에서요. 맥신 워터스 하원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이용해서 이 암호화폐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밈코인 보유자를 위해 저녁 식사를 개최하고 또 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 1억 4천만 달러를 지불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디지털 지갑에 미국 시민의 자금을 가져갈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이 더 복잡하고 과도하게 서두른 이 법안은 이미 무분별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피해를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라고 워터스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요, 또 법안은 가장 위험한 활동을 폭넓게 면책하고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줄 구제책이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은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3명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또 다른 디지털 자산 투자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가 없다라고 SFSC의 위원회인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이 이야기했고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을 저해당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주요 증인들 중에서 대다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이해 충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터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 CFTC 위원장인 티모시 마사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활동이 산업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 우려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이익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산업을 위한 체계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마사드 의원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와 암호화폐 관계를 둘러싸고요. 추가적인 입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워터스 의원은 5월 연방 공직자가 암호화폐 산업에 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클럽에서 밈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백악관은 이 행사가 대통령의 개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도장이 있는 연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하원 농업위원회에서도 6월 4일 별도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랭킹 멤버인 앤지 크레이그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암호화폐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지적했고요. 암호화폐 규제 입법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심사 중인 디지털 자산 법률인 이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은요,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연계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항이 없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추가적인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청구 암호화폐에 대해서 현물 보관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미청구 암호화폐를 주정부로 이관해서 보관하는 내용의 법안 AB 105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포스트에 따르면요,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년 동안 방치된 암호화폐들을 매각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현물 보관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면 계정의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해서 이 현금으로 보관하고요. 또 소유자가 나중에 청구할 때 매각 시점에 현금 가치만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00달러로 구매했던 이 0.444 비트코인이 2018년에 3,500달러에 강제 매각이 된다면 2025년에 청구했을 때 당시 가치인 46,620달러가 아닌 1,554달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그런 수치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탁기관은 3년 동안 비활성화된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하지 않고 주정부가 지정한 승인 수탁기관에 현물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나중에 청구할 때 이 수수료가 없이 암호화폐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격 상승의 이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AB 1052는요, 기존 휴면 재산법을 암호화폐에도 확장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은행과 증권계좌와 유사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거래소 등의 중앙화 플랫폼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은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개인 지갑에서 관리되는 자산은 제외가 되겠고요. 셀프 커스터디 보호 조항은 법안 초안에서 삭제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JP모건 쪽에서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 ETF인 블랙록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포함한 특정 암호화폐 연계 자산을 대출 담보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보유량을 순자산 그리고 유동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JP모건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최근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후에 나온 첫 번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이먼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성매매나 자금 세탁 등 이 불법 활동에 이용된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으로 보이니만큼 앞으로의 향방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XRP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준비 자산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상장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속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이목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XRP 보유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XRP의 위상이 이로써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메사리는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기업이 전략적 XRP 준비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웰즈스틱스 등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위버스 인터내셔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3억 달러 규모의 비지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전략적 XRP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 자금은 현금 보유액, 또 기관 신용대출, 주주 보증 등을 통해서 마련이 되겠고요. 사마라 알파 매니지먼트와 협력해서 글로벌 결제 솔루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보파워의 이야기도 살펴보실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 압둘 아지즈 왕자 주도로 이루어진 사모 투자에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한 바가 있었죠. 이 중 상당액을 XRP 보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자사를 세계 최초의 XRP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또 웰즈스틱스 헬스도 봐야겠는데요. 지난달 5천만 달러를 확보해서 XRP를 준비 자산으로 도입을 했고요. 또 이를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결제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들은요, XRP를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기관의 확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워크스포트가 이 운영 자금의 10%를 리플과 비트코인 보유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또 지난달에는 얼트캐피털 그룹이 올해 1,0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도 XRP를 디지털 자산 비중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소식도 좀 살펴봐야겠죠. 코인게이프의 보도였는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가 연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요. 8억 달러 약 34만 7,919만 이더리움 규모의 이 이더리움이 활성화 대기열에 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관의 관심이 스테이킹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검증자 대기열이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비트코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검증자 대기열의 규모가 이번 주 8억 달러 가치를 넘어섰고요. 또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신규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기 시작하려면 약 6일 정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022년 지분 증명 체제로 전환이 된 이후에 검증자는 32 이더리움을 락업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하지만 네트워크는 신규 검증자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 256 검증자 에포크라는 제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부진 이후에 검증자 수와 대기열에 쌓인 이더리움의 증가세는요, 이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활했다라는 신호로 보이고 있죠.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검증자 대기열의 급증은 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되어 왔고요. 이번에도 기관의 관심이 좀 급증하면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관심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불을 지핀 모습인데요. 최근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스테이킹을 통해서 검증자들은 연간 소극적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자산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비유가 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충분히 끌고 있는 모습이죠. 또 코인베이스와 리도와 같은 기관 플랫폼들은요. 고객들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채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테이킹의 급증 주요 원인은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 구매자들이 이더리움을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 활기를 좀 주도한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당량의 이더리움이 인출이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까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탈릭 부테린의 발표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L1 스케일링 10배 개선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업그레이드에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637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루 기준으로는 1%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3,000달러 목표로 이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트래티지 소식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매입에 또 한 번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인 더 블록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250만 주 규모의 연구 우선주인 스트라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얻은 순수익금을 비트코인 인수와 운영 자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상품은 기관 투자자와 일부 비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 스트래티지는 8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프라는 다른 우선주까지도 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우선주들은 각각 13%와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전환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스트래티지는 58만 955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는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스트래티지는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확보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AI 기반 금융 구조를 도입하는 실험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요. 이렇게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트맥스가 되겠는데요. 비트맥스는 오는 7월 14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사채와 주식 발행 한도 증액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건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에 있었고요. 또 가상자산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채 발행 한도를 2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또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1억 주에서 5억 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비트맥스는 각각 지난 3월 10일 첫 비트코인 매입 이후에 공격적인 매수를 좀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6월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총 230.26개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각각의 국가들의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홍콩입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홍콩이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또 핀테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문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홍콩의 역할 강화와 상품 다양화 전략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차이나 데일리 홍콩은 이 금융 서비스 재무국의 크리스토퍼 후이 장관이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FC는 건전한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래가 질서 있고 투명하며 또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확대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이 3조 달러, 약 4,100조 4천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거래량이 70조 달러, 약 9경 5,65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흐름 속에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SFC가 인용한 차이나 데일리 홍콩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SFC는 이미 올해 초에 가상자산 투자 상품 다변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스테이킹 서비스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와 선물 ETF 상품까지도 허가를 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헬스키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후이 장관은 또 홍콩의 세제 프레임워크 최적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은 곧 홍콩의 우대 세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펀드, 또 패밀리 오피스, 캐리드 이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 전역에서 이 핀테크 생태계 확대에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베스트 홍콩과 홍콩 주요 기업 사무소 등 이 기관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것, 또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성과를 좀 내고 있죠. 후이 장관은 현재 홍콩에 1,1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중 8개 디지털 은행, 4개 가상보험사, 10개의 규제 승인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2022년 10월 첫 가상자산 정책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2024년 4월 현물 ETF, 또 2024년 7월에는 선물 역방향 ETF 등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2024년 9월에는 홍콩의 최고 금융규제기관 두 곳이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의 장외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 보고 기준 채택 의사를 공동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이 홍콩 정부는 올해 하반기 두 번째 가상자산 정책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웹3 기술을 기존 금융에 더 깊이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2025년 5월 홍콩 입법회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규제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과 웹3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 쪽의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ATM에서 현금 인출의 한도를 조금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금융정보기관이요. 이 암호화폐 ATM 이용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681만 원 정도로 현금 인출 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호주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는 최근 암호화폐 ATM 운영 업체의 등록 갱신을 거부했고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디지털 자산 ATM의 규정 준수에서 발견된 우려스러운 경향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의 등록 갱신 또한 거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특별 태스크포스가 고객 행동에서 사기, 또 사기성 거래 등 불법 활동을 영상시키는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고요. 또 태스크포스는 이 암호화폐 ATM이 사기 관련 거래에 사용되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60세에서 70세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암호화폐 ATM을 사용하는 그룹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연령층이 현금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증거에 따르면 이들 중 많은 수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60에서 70세 연령층은 암호화폐 ATM 거래 금액 기준으로 전체 29%를 차지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암호화폐 ATM의 숫자는 2019년 23대에서 2022년 60대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현재 1,800대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5만 건의 거래가 이들의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 99%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스테이블코인 USDT 구매를 위한 현금 입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이러한 거래 증가와 관련된 불법 활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최대 증권거래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요, 이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 중 하나인 블랙록의 아이시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래는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이 되겠고요. 먼저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2025년 6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 선물 계약을 거래 가능 상품에 추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전문 투자자만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소 측의 투자 자격 심사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지연 끝에 출시된 ETF였고요. 또 현재 전 세계 상위 25개 ETF 목록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총 72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2.4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ETF의 성장은 투자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네스는요, 이 성공 비결을 분석하면서 IBIT는 상위 25개 ETF 중 가장 젊은 ETF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발추네스는 출시 1년 4개월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이는 마치 유아가 청소년들과 경쟁하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스페인 쪽의 이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커피 대신 비트코인 이런 이름이 붙여졌네요. 커피 체인인 바나디가요, 이 비트코인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서 주가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재활성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주목하면서 스페인 커피 체인 바나디도 함께 했습니다. 바나데는 수요일 11억 달러, 약 1조 5,02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바나디 커피 SA 이사회 의장은요, 살바도로 마르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회사의 사업 전략을 커피에서 비트코인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6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전략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마르티 의장은 이사회에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실행할 권한과 전환사채 기반 자금 조달 라인 협상 전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공모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미 바나디는 비트코인 5개를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고전 중인 주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정말 활발한 이슈들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